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여부였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으로 내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유포했다가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는데요. 일부 의사들이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 전공의를 피해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독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부 어떤 분도 먼저 언론에 얘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만찬 회동. 굉장한 관심사가 됐죠. 그리고요, 그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원한다. 요청했다는 내용까지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대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런데요, 오늘 대통령실의 반응이 오후 늦게 좀 나왔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내일 만찬 전 독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오후에 나온 게요, 내일은 독대가 없다. 그리고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일 있을 만찬의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요. 대통령 주관 관계자가 지도부 격려하는 자리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독대하는 자리가 아니다. 격려하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요청을 한 거죠. 자, 지금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속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 지금 독대 어렵다는 대통령실 입장 요거 언론 보도를 봤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인은 본 거다. 직접 뭐 통보받은 말 없다라는 입장을 좀 냈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독대가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 다시 한번 독대를 강조하고 요청한 셈이 됐군요. 이런 내용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독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자, 이렇게 되면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직접 1대1로 만나는 이 자리를 놓고 한동훈 대표는 앞서서도 요청했고요. 오늘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 따로 만나야 된다. 꼭. 그러나 대통령실 오늘 입장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그리고 내일은 독대 없는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뭔가 좀 분석을 좀 내놨죠.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예. 이것이 사전에 공개가 됨으로써 좀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고 추후에 공개를 하면 훨씬 더 신뢰성도 높아지고 좋아질 텐데 사전에 공개가 되는 것은 약간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고 자, 지금 이 상황 여러 가지로 좀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의 요청이 있었고 그에 대해 대통령 측은 사실상 거절한 거고요. 그리고 요청을 했다. 독대 요청했다는 게 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거죠. 세 가지 정도인데 우선 가장 최신에 나온 내용.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거부한 입장.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나와 계신데요. 왜 대통령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겠죠. 왜 독대 내일 안 된다. 내일은 없다. 향후 협의할 사안이다. 내일 독대는 없다라는 결정을 왜 했을까요? 글쎄요, 뭐 어떤 배경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는 아직 저희도 확인이 된 바는 없습니다만, 뭐 지금 질문을 받았으니까 제가 좀 추론을 해보자면은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를 하게 되면 뭐 예상되는 의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은 뭐 의료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건의를 하면 이제 대통령으로서 뭔가 답을 주셔야 될 것인데 그 답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 명확하게 그 방향을 확고하게 정한 상태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그럼 다만 1대1로 만났을 때 뭔가 질문과 요청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됐다. 그걸로 보인다 이겁니까? 마련이 안 됐다기보다는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그 참모들이 이미 A안, B안, C안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겠죠. 다만 최종적인 뭔가 결정 내지는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그런 것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아까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미리 얘기했어요. 양쪽 다 부담스럽다. 미리 독대를 요청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부담스럽게 됐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불쾌감이 오늘 입장에 반영된 게 아닐까요, 혹시?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감정을 갖고 결정하셨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라도 있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언제라도 만나 뵙겠다고 청하고 또 흔쾌히 만남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알려졌다는 것 자체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크게 논란이 돼야 하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국민들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이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 정기남 조선대 경영교수 나오고 계신데요. 사실상 내일 독대를 거절한 셈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일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거부죠, 거부. 거부. 뭐 거절 거부. 아무튼 내일 독대가 없다라고 설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럴 겁니다. 좀 송영훈 대변인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의정 갈등 해법이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딱히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내놓을 만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보면은 지지율 20% 국정운영 지지율입니다. 오만 불통 독선적 이미지에 지금 푹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벌써 국정운영의 어떤 전환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마땅히 줄 선물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밥만 먹었냐? 만나서 뭘 내놓을 건데? 라는 그 부담이 쌓이는 겁니다. 자, 본질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런 문제인데, 자, 꼭 이 문제만 있겠느냐? 저는 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당정 관계의 지금 갈등, 이게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이 신뢰 위기가 지금 있는 거다. 자, 지금 나오지만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보십시오. 이상민 장관하고는 50초간 얘기 나누지만 한동훈 대표하고는 그냥 말도 섞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하고 온 거예요. 그런 감정적 요인이 지금 더 크게 작동하는 것 아닌가. 자, 출국하는 날 뭐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사과는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터뜨리지 않나. 또 여야 의정 협의체 관련해서 뭔가 해법을 내놔야 되는 거다. 정부가 양보해야 된다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신뢰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 이르렀다. 그것의 단적인 표현이 독대 거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뒤에 아까 자막으로 잠시 한동훈 대표의 뭐 어떤 반응 소개드렸는데 영상으로 좀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지나간 얘기잖아요. 하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뭐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따로 직접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불참이나 이런 건 고려하고 있는 거 없을까요?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린 걸로 하죠. 고맙습니다. 자, 김지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뭐 경쟁 정당 상황이에요. 근데 마지막 질문,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기자가 마지막 질문했어요. 혹시 내일 만찬, 불참 뭐 이런 거를 혹시 고려하는 거 아닌지 질문이 있는데 혹시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내일 만찬에 안 가지는 않겠죠? 아, 그럼요. 가야죠. 정말 안 가면 진짜 더 큰 일입니까? 이건? 여권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지금 여권에서 여당 지지율, 국정 지지율, 한동훈 대표 개인 대선 지지율까지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데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아, 그럼요. 아무튼 한동훈 대표가
글쎄요. 지금 질문을 받고 반응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리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봐도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 한동훈 대표의 최근에 이 움직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항상 굉장히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 그분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도 빠지지 않고 입장이 하나 남았네요. 보겠습니다.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를 하지. 이렇게 되면 이게 독대할 자격도 없다라는 뜻으로 들리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장악력이 뭐 있어야 믿고 독대를 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 측은하고 안타깝다. 이런 반응 보였는데 하나 더 있나요? 그렇게 미리 떠벌리고 독대하는 건 아니다. 표현이 떠벌리고. 결과 만들어내기 위한 독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쇼다. 역시 뭐 대단한 호평을 내놨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조옥진 변호사. 네네. 일단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늘 그렇듯이 뭐 대단한 비판을 하니까 뭐 그거는 뭐 일단 차치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 따로 하고 싶은 말이나 뭐가 있었을 겁니다. 네네. 왜 독대를 요청했을까요? 지금 상황이 예. 엄중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대통령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상황 인식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럼 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 약간 좀 나이브한 생각,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죠.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이 네네. 한동훈 대표는 아닌. 네네. 어. 왜냐하면 내일 뭐 밥 먹는 거 다 좋은데 예. 단순히 격려만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정부와 여당 상황이 대통령실 상황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제가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지금 여당은 108석밖에 안 되고요. 맨날 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하겠다. 그다음 뭐 이상한 법 만들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더 내려갔어요. 오. 108석 받을 때보다.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정말로 천만다행으로 지난 추석 때 큰 문제 없이 넘어갔긴 했지만 의료 문제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먼저 당대표 와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정부는 뭘 해야 되고 그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당신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왜 그런 것들을 안 하는지. 그다음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중에 누가 더 타격을 입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나는 하는 데까지 했다. 내가 진짜 대통령한테 독대 요청까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왜 대통령은 피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예. 저로서는 사실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조만간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지 않은가?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송영훈 대변인. 그 홍준표 시장께서 미리 떠벌리고 독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독대 요청을 했다는 것을 먼저 언론에 확인해줘서 최초 보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그러면은 그 보도의 취재 처음에 시작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내용이 전달되거나 이렇게 밖에 알려진 게 아니다.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예.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먼저 알려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외부에 있습니다. 그 알려진 게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뜻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 말씀인 건가요? 저희가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할 의도는 아니고 실제 사실관계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예. 이제 정기남 교수님도 그 특정 신문과 인터뷰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인터뷰 첫 단락에 보면은 인터뷰는 지난 10일에 했다. 추석 연휴 전에 이미 인터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저희 당의 당대표를 2번을 하셨고 지금도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는 당의 중요한 자산이자 원로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 장악력과 그 독대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씀을 하셔서 스스로가 야권으로부터 어떤 지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11년 11월 28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한나라당 대표를 하고 계실 때 그 전날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를 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독대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수시로 필요하면은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라고 예. 기자들에게 널리 밝혔어요. 그러고 나서 딱 열 하루 있다가 12월 9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준표 지도부가 총사퇴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대위가 들어서요. 그게 딱 열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장악력과 독대 여부는 당의 역사를 살펴봐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예. 홍준표 시장 본인께서 경험해 보셨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면 요즘은 인터넷에 찾으면 과거 기사 다 나오는데 야권에서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신중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부를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김지혜 부대변인. 근데 준비된 내용이 좀 있거든요. 네. 우선 당에서도 사실은 이 요청했다, 독대를 하자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지적하는 목소리가 좀 있긴 합니다.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독대 요청을 했다.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만찬에서 뭐 독대한다? 저는 만찬보다도 어떤 독대가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실무적인 비즈니스 어떤 이 회의로서 독대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김주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런데 지금 일단 이 국민의 내부에서도 그렇고 뭐 밖에서도 아니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로 만나자, 독대를 하자라고 요청했다는 게 왜 알려졌느냐. 이 알려진 게 이게 또 이상하지 않느냐는 기억이 있고 지금 사실은 앞서서 윤상현 의원은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만났었거든요. 그 상황과 또 이렇게 막 겹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한마디로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어른 노릇을 못하고 있고 예. 아랫사람은 참 예의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윗사람은 대통령이시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은 한동훈 대표인데 이게 왜냐하면은 그동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의정 갈등이 있을 때도 예. 뭔가 당정 협의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오. 그리고 또 점정식 정책위 의장이 경질되는 과정에서도 예. 뭔가 좀 본인과 만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될 거를 그냥 만나기 전에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굉장히 망신을 준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항이 쌓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정책위 의장권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한 줄 알았는데 예. 그 중간에 비서실장이 껴서 셋이 만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비서실장이 정정식 정책의장을 유임해달라. 이 내용이 또 언론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약간 그 독대를 하는 것을 못 믿는 만났을 때 뭔가 새 나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기서 것 또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외부에 알려지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불신이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20일 날 예. 체포로 진짜 어렵게 기회 마련했고 국정 지지도 올리려고 순방까지 갔는데 예. 조선일보와 뭔가 좀 용산이 민심을 잘못 읽고 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인터뷰를 했지만 예. 대통령이 비행기를 탑승하고 내렸을 때 그런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이고 두 번째로 예. 이러한 일이 알려졌을 때 독대를 거부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정적인 이재명 대표도 예. 그 여야 간에 대화를 하고 정말 그 계획에도 없는 독대를 40분간 했습니다.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옹졸해 보이고 속이 좁아 보이는 이러한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얘기를 언론에 풀었다? 이것은 좀 제 생각으로는 좀 믿지 못할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지호 전 부대변인께서 마치 친윤 인사가 뭔가를 말씀하시는 듯한 말씀만 들으면 약간 그런 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좀 심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이신데 알겠습니다. 요 주제 마지막으로 정기남 교수님. 한동훈 대표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국정운영 지지율 20%. 예. 네. 그다음 당 지지율도 지금 하락했습니다. 동반 하락의 현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 민심이 완전히 싸늘하다 못해 거의 폭발 직전이에요. 더 이상 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동안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했던 70대 이상, 뭐 대구, 경북 지지층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어떤 사안에 대한 본질, 여야 의정 갈등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해법이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국정 운영 전반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것인지 예. 이런 것을 가감없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달하고 그것의 어떤 해법의 단초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당 대표의 역할입니다. 이걸 못 해내면 예. 한동훈 대표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을 불을 보듯 지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예. 지금 독대 여부를 둘러싸고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기싸움을 벌인다?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예. 지금 뭐 대통령과 언론 플레이 여부를 가지고 지금 서로를 험담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당의 지도부란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한다라고 예. 조언을 해줘야죠. 그런데 뭐 조언을 하기는커녕 원래 독대 요구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 예. 언론 플레이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초를 치는 행동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 더 이상 여당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갖지 못하게 하는 지금 우를 범하고 있다. 그걸 피해보고 싶었던 게 한동훈 대표의 저는 어찌 보면 이해해 주려고 하면 예. 그런 의지였던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요. 지금 네 분 패널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야권에 약간 속하신 분, 그다음에 여권에 속하신 분, 뭐 여러 가지 활동하신 분 이렇게 들어봤는데 참 이게 지금 여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네 분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 이게 여권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요 주제인데 정혁신 변호사께는요. 네네. 아까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 한동훈 대표 아까 왜 요청했는지 분석했잖아요. 그럼 정혁신 변호사 보시기에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절을 한 거잖아요. 내일은 독대 없다라고. 네네. 이거는 좀 여권 지지자분들은 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글쎄요, 뭐 그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겠지만 답답하다는 생각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지금 정치 공학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진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정 상황이 예. 굉장히 파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렇다라고 하면 정치 공학적인 시각으로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볼 게 아니고 예.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대통령과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만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어떻게든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이라도 좀 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따로 놀고 예. 그다음에 여당 대표는 어떻게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을 할지 저는 뭐 좀 암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은 잡혀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쯤이면 어떤 모습이 좀 공개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기다려보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엄설에 이어서 테러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나온 얘기가 키워드로 좀 등장을 했는데요. 계엄설 하면 한 인물 있죠.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 그런데 오늘은 그거가 조금 더 나가요. 테러, 이런 가능성, 뭐 이런 걸 언급합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 초입에 들어섰다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 같은 것들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러는 결국은 정권 교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권 교체의 주자가 될 사람들, 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를 포함한 그러한 정치 테러를 저희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그런 것이 존재했었고. 테러인데요? 테러 가능성. 정리 좀 해볼까요? 오늘 나온 얘기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 최고위원이 앞서 이제 계엄령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반복해요. 그리고 뭐 서울의 봄팀 운영.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오늘 나온 거죠. 정부 계엄이나 테러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번엔 테러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일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니 굉장히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발언이고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은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2024년 대명천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뭐 수십 명 체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온 지가 한 달 반이 됐는데 예. 그걸로도 모자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뭐 정권 교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테러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누가 획책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말 저런 분은 계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가? 저는 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도 다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길게 논평할 만한 가치를 못 느낍니다. 김지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어떻게 된 겁니까? 테러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 등을 포함한 아까 보면은 약간 뭐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인물, 야당의 인물에 대한 테러 가능성 제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올해 1월 2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암살 시도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제가 현장에서 그 부산에서 있었던 일 말씀하시는 거죠? 매우 난감했던 정말 헬기 타고 이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워낙 대선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은 지금 수권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사항에 대해서 뭔가 좀 예방적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사, 국회 봉청, 국회의원회관, 기자소통관 무자비하게 정말 압수수색하고 야당 인사란 야당 인사는 정말 통신조회, 압수수색, 기소, 많은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런 탄압이 공포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또 다른 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군 같은 경우는 거의 충암파라는 충암고등학교가 국방장관과 뭐 방첩사령관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 예방적 차원에서 경고를 하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김지호 전 부대변인께 조금 추가로 질문드리면 이게 김민석 최고위원만의 조금 뭐 생각인가요? 아니면 민주당 구성원분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 계엄령이라든지 뭐 민주당 지도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테러 암살 시도가 있다는 그런 의심을 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김민석 의원이 뭔가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네. 약간 좀 한정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김민석 의원 앞서 저 내용 정리됐지만 뭐 계엄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테러 가능성까지 쭉 얘기하는데 앞서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 얘기 좀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법상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돼서 계엄 해제 의결을 과반수로 만들 만큼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척결해야 되겠죠.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재명 대표 당연히 들어가겠죠. 서울의 봄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기 위해 영상을 듣고 보니까 최근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 일관되게 저 계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딱히 명확한 아직 근거는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격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갈수록 점이 가경이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은 통일 포기설을 이야기하더니 현직 수석 최고위원은 테러설, 계엄설 넘어서 가지고 테러설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이다, 잘못했다 이러면 되는데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하다 보면은 자기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계엄설은 좀 오바했다,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계엄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테러설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납득할 만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김지호 그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1월 초에. 거기에다가 배현진 의원까지 또 그런 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테러란 말에 대해서 센서티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야당의 제1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저런 테러라고 한 말을 저렇게 쉽게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민주당도 정신을 좀 제대로 차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정기란 교수님. 정말 저는 한심스럽거든요. 어. 김민석 최고위원의 지금 최근 행태를 보면 예. 저는 뭐 계엄 준비설, 정치 테러설 도대체 의도한 바가 뭐냐에 아무리 곰씹어봐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딱 드는 건 두 가지 생각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자, 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의 최고의 사령관은 김민석이다. 예. 자, 그래서 계엄 준비설 예방 차원으로 던진 거고 정치 테러를 던지는 거예요. 이재명 대선 가도에 어떤 변수가 있어서도 안 된다. 그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할 거다. 라고 하는 최고의 호위무사를 지금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리고 어떤 사법 리스크도 사법적 테러로 규정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예. 사법 리스크를 사법적 테러로 규정할 겁니까? 저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견고한 지금 성을 쌓고 있는 거다. 그 성을 쌓고 있는 최고사령관이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다. 자, 그러면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국민들로부터 저는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연 김민석 대표 최고위원이 지금 저런 계엄 준비설, 정치 테러설을 제기했을 때 그 누구도 당내에서 어떤 반론도 비판도 없다는 것도 저는 놀랍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 멀을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위험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서로 간의 토론도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획일적이다 못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심지어 저는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따로 김민석 최고위원을 만나서라도 지나치게 나가는 것은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민주정당의 저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나가도 한참 나갔다.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김주호 전 부대변인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계엄설, 이번에 테러 가능성 이걸 오늘 언급했잖아요.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들으면 이재명 대표가 좀 든든합니까? 아니면 조금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거보다는 최고위원이고 타선 중진 의원이시잖아요. 본인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뭐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일이 사실은 김민석 의원이 명품 핸드백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가를 조작했습니까? 뭔가 수권 정당이 국가 병고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경고해서 대비하자는 것인데 저는 별다른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송영구 대변인. 아니, 그러면 약간 예방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예방 차원이라면은 우리가 근거 없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됩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정말 그런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계시면 지금 이재명 대표 공개 일정을 줄이고 있습니까? 영광이나 곡성 이런 데 안 갑니까? 아니면 주변에 경호를 늘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도 이거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수석 최고위원이나 되는 분이 이렇게 아무 말이나 계속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정치에 계속 이렇게 말로 퇴행시킬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군 그다음에 경찰 관련해 가지고 뭔가 충암고 출신들이 정말 싹쓸이로 배치되다 보니까 그러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테러 암살 시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1월 2일에 부산에서 테러 암살 시도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거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저희로서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희로서는 수권 정당으로서 예방적 조치를 할 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송영 지금 보니까 뭐 잘하고 소뚜껑 보고 지금 놀란 거다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테러가 정말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면은 사실은 입에 올리기조차 말아야죠.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런 가능성을 자꾸 환기할수록 어딘가에서는 이상한 모방 범죄를 획책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근거 없는 얘기 두 개를 지금 갖다 붙여가지고 하시는데 군의 충암고 출신이 몇 명 있는 거하고 이 테러 가능성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압수수색하고 테러 가능성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을 하는 건데 그것과 테러가 무슨 관계가 있죠?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계속 들으면서 피곤해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치열하게 좀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냥 테러 가능성 이거 있다. 근데 근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거가 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민주당과 관련해서요. 지난주에 있었죠.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구형을 했는데 2년 구형이 나왔거든요. 징역 2년형. 이거 가지고 얘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요거 좀 얘기 좀 더 해보죠.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재판부는요.
11월 15일에 1심을 선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냅니다. 근데 요거 2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좀 짧게 정기랑 교수님 일단 2년형 징역 2년 구형한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당일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오늘 구형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많은 정치부 기자들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습니다. 물론 예. 오후 6시 반 다 돼서 나왔을 텐데 근데 정치부 기자들도 나름대로 정치부 취집하면서 정치권에 취집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허위사실 유포로 대부분 예측을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구형을 예상하더라고요. 벌금형으로. 벌금 200에서 300을 예상하더라고요. 그게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뭐 선거법 위반이 돼서 뭐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갑자기 아니 본인 당선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통상적인 벌금 200~300만 원이 아니라 징역 2년 구형 딱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소위 이른바 정치 보복 또는 표적 수사의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끌고 가고 있는 거다. 그것에 저는 상징적 표현이 징역 2년 구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물론 사법부의 어떤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1심 선고가 결정되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검찰이 무덤을 파고 있는 꼴이다. 이것을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검찰로서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정치검찰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구형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치 변호사는 2년 구형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난 4월 25일, 올해 4월 25일에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누구에 대한 판결이냐? 허경영 씨에 대한 판결이었어요. 허경영 씨가 지난 대선에 대선 후보로 나왔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받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법 위반이 똑같아요. 그런데 허경영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이병철 전 삼성회장의 양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형량이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됐어요. 4월 25일에 올 4월 25일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어요. 2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 겁니다. 대법원에서. 그런데 무슨 허경영이 한 거짓말이 그게 더 중대합니까?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 더 중대합니까? 허경영 2년하고 징역 2년에다가요. 집행유예 3년 나왔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뭐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짜리입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정도만 가지고도 대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몰각했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했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했다. 뭐라고 이해했는 이병철 양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러면서 다만 실제로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누가 몇 %나 허경영 씨가 이병철 회장의 양자라고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에 구속은 안 시키고 집행유예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이번에 한성진 부장판사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사실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여당 내 반응들이 있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재판 중에 첫 번째로 결심이 공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 불복하지 말자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너무 단순한 사안입니다.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는 아니 이거 사법부에서 명확하게 판단하면 되는데 왜 그럽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의 반응인 거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번에 구형 여러 가지 주목을 받던 이 구형권, 이 선거법 위반 혐의 말고 다른 건으로도 재판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수사 검사들이 다 있는 거죠. 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이 검사들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모습이 있고요. 이와 관련된 여당의 반응도 영상에 붙어 있습니다. 보시죠.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했다. 불출석 의사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회 무시, 국민 무시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구나. 10월 2일 날 그날밖에
태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는 걸로.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기소하는 경우 등을 법 왜곡죄로 처벌하여 15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하고 이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자, 오늘 국회 법사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안건들이 좀 있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겁니다. 뭐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추진으로 법 왜곡죄. 그러니까 이게 형법을 좀 개정하는 건데 법 왜곡죄입니다. 이거를 소위에 회부해서. 그러니까 이거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공소 시 법률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그런 내용을 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박상용 검사.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수사 아닙니까? 이게 이쪽 수사인데 이 탄핵. 대장동의 쌍방울권이군요. 이게 대북송금. 이 탄핵안 조사계획서 의결. 그러니까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거예요. 다음 달 2일에요. 이거 지금 대북송금 관련된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 청문회 열겠다. 이게 두 가지가 크게 결정됐는데 김지호 전 부대변인 이거 어떤 맥락으로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검사도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뭔가 공문서를 조작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그런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처벌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정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했는데 그냥 덮고 여러 가지 정말 주가 조작이라든지 악질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역시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검사라고 해서 본분을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법 제정을 하겠다고 논의를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쌍방울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경우는 정말 얼토당토한 정말 지금 여러 회 술파티, 증언 조작, 증인 조작, 증인 회유 이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탄핵 조사를 통해서 좀 명백히 진위 여부가 밝혀져야 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 제가 먼저 한 가지 환기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 방송에서 말하는 사람들 면책특권 없습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에 완벽하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소위 그 대변 검사 루머를 국회에서도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서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고소를 했어요. 자, 지금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지금 저 청문회를 열어서 조리돌림식으로 망신주기를 하겠다고 할 게 아니고 자기 당 의원이 팩트가 검증 안 되는 것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지금 고소당해 있는 사안부터 사실관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오늘 그 법 왜곡죄라고 하는 걸 발의한 민주당 이건태 의원 표적수사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수사, 내 마음에 안 드는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 표적수사금지법으로 못하게 하고 그 정치인이 기소가 됐다. 그러면 법 왜곡죄로 검사 처벌하겠다고 보복하고 그다음에 검사 탄핵 소추하고 청문회 열어서 조리돌림식으로 망신 주고 이거를 종합선물 세트로 하겠다는 겁니다. 즉 민주당 정치인은 처벌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지금 민주당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법 왜곡죄니 표적수사금지법이니 또 탄핵소추니 청문회니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헌법을 개정을 해서 민주당 산하의 수사청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럼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전 부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혹시 뭐 정정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새롭게 말씀하시면 하시고요. 박상용 검사가 뭐 대변 사건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거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자체가 저는 완벽한 조작 수사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50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를 고발하거나 고소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근무했고 쌍방울과 경기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증인 조작, 증거 조작 그런 걸 지금 공개된 방송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1심 판결 나왔던 것,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1심 판결 나왔던 것 전부 다 부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거 다 조작된 증거와 조작된.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지호 부대변인, 제가 30초 드릴게요. 이화영 부지사님의 전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도가 연관이 있다. 이게 잘못됐다고 지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막 다 엮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의 모든 범죄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약간 열기가 확 올라갔어요. 좀 가라앉히시고요. 아무튼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 재판 진행과 함께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약간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또 탄핵 소무례입니까? 이렇게 또 반발하는 모습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야당 내의 모습입니다. 야당 내의 모습인데 지금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조국정신당 언론에서 보면은요 무슨 혈투 약간 이런 표현까지 좀 하고 있는데 일단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쪼크냐 쫑코냐. 쫑코 약간 이게 속어 같은 건데요. 쪼크는 그냥 우짜고 하는 거고 쫑코는 약간 뭔가 면박을 주거나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게 좀 등장을 해요.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장 이때 표결이 있었죠.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의 의원분들 좀 상당 숫자가 불참을 했어요. 왜냐하면 호남 지역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최근에 호남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정청래 민주당이 뭔가 사진 찍는 모습인데 아니 조국 대표는 왜 안 온 거야? 지금 영광에 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조국 대표 다닌 데는 다 뒤따라 다녀야지. 본인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훑고 다녀야지. 그러면서 본회의 불참한 조국 대표의 빈자리를 촬영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뭐 조국혁신당에서 약간 뭐 이렇게 말리는 모습도 있다고 그랬었는데 일단 요거 두 분 아까 열띤 토론하셨는데 잠깐 시키시고요. 송영우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의 저 모습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아니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사과도 하네요. 사과했어요. 또 저걸 가지고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장면을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요. 정청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 진행을 하면서도 저렇게 좀 사과를 하는 미덕을 보이면은 법사위가 지금처럼 그 말폭탄이 오고 가는 그런 회의장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 장면이 저렇게 했습니다. 모습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니까 저렇게 보시면 쪼크가 쫑코가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국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 약간 이런 입장을 냈는데 아무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 장면은 정청래 의원과 조국 대표가 둘 다 잘못했죠. 정청래 의원도 저렇게 동료 의원에 대해서 늘 이렇게 조롱하는 태도가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문제고. 그 다음에 조국 대표도요. 본인이 그렇게 특검 노래를 불렀으면서 왜 막상 그거 의결할 때는 국회 본회의장에 아예 들어와 있지도 않고 지방에 선거운동을 합니까? 선거운동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본연의 책무가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편할 때는 그렇게 배지 달려고 노력해서 셀프 비례 받아놓고 지금 저렇게 또 본인 스스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그런 법안을 의결하는 순간에는 400km 떨어진 곳에 가 있었으니 제가 참 뭐라고 참 논평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논평은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난감하시다면서 말씀하셨는데 김지호 전 부대변인 정청래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정청래 의원님이 조금 익살스럽게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하셨는데 사과를 하신 부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비판을 하더라도 조금 뭔가 좀 당 대표에 대해서는 또 조국 혁신당 우리 민주당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경쟁할 때는 경쟁하는 그 프레너미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익살스럽게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그래서 사과를 적절한 타이밍에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나왔는데요. 정청래 의원의 사과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반응을 보이죠. 여기 보면 일단 정청래 의원 사과는 이래요. 제 부주의로 조국 대표께 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고 영광에서 만나면 웃으며 악수해요.
영광 내려가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 또 여기다 붙여놨네요. 그러자 조국 대표의 반응이 이래요. 전혀 문제 없다. 그러려니 했다. 아, 여기에 뭐가 뼈가 있습니다. 그러려니 했다. 영세정당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여기도 뼈가 있어요. 영세정당. 그러면서 영광에서 만나게 되면 하이파이브 합시다. 영세정당 영광에서 만나면 뭔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 분명히 지금. 정기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짧게 할 말씀만 드리고 예. 싶어요. 저는 정청래 의원의 가벼운 처신, 공개 사과까지가 연출된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과 관계 자체가요, 그 지지층을 겨냥한 그 싸움의 대상도 아니고 경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이 뭐 아무리 그 의정 활동을 지지층을 상대로 한 SNS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의정 활동을 좀 더 재밌게 표현하고 또 조크 형식으로 하려고 했던 의도는 있어 보이지만 가벼운 처신이 곧 오해를 낳고 또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청래 의원이 조금은 한 번쯤 좀 성찰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뉴스와이들 중간에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니 왜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왜 저러는 거예요? 갑자기 뭐 총선 때 뭐 친구 뭐 우당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전국에서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뭐 구청장, 군수 등등 뽑는 재보궐선거가 10월에 열리는데 호남 지역에 두 곳이 있어요. 영광, 곡성 군수를 뽑는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굉장한 경쟁을 치열하게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 화면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의 대리전, 혈투전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선거 정권에 다시 회초리 들어서 책임 묻는 선거. 그래서 뭐 아무튼 본인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는요. 호남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집권당 경쟁 억압하는 게 상하기 시작하는 길.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해달라면서 민주당은 집권당인데 이거 경쟁 억압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약간 호소를 거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펜이에요, 펜. 들어가세요. 사진 찍을게요. 사진 한번 찍으시죠.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정책적 결정을 내가 쌀 좀 사주세요. 특정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일 없어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 발전이고 그것이 바로 지역 발전이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가져왔더라면 그러지 않은 다른 지역보다 다른 걸 분명하게 확실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큰 차이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이제는 달라져야지요.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두 정당 대표들의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뭔가 절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기란 교수님 우선 가정을 좀 해볼까요? 만약에 영광군수, 곡성군수예요. 이 자리 중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라는 결과를 얻게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거고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패배라는 결과가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각? 자, 민주당이 영광, 곡성군수 다 패배했다. 예. 그러면 호남 민심이 녹록지 않구나. 이재명 대표 체제 2기 체제가 시작됐는데 예. 뭔가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혹시 일각에서는 아니 기초단체장 선거인데 너무 좀 이렇게 너무 해석을 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라고 하는 것이 재보궐선거고 또 호남에서 있는 선거다 보니까 예. 거기에 중앙정치권에서 그만큼의 정치적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좀 전에 그 멘트도 나왔습니다만 인터뷰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선거 때만 되면 그동안 호남에서 제가 잘못했거든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반성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반성입니다. 여기에 호남 국민들요 여론 싸늘합니다. 평상시 좀 잘하지. 이제 와서 두 야권 지도자의 정치적 위상 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공고히 해두려고 하는 정치적 어떤 게임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패배하면 조국 혁신당 그렇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 때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이득을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지금 당세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약진하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호남에서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겠다. 예. 그동안 약세화되고 있고 찌그러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열세 정당이 아니라 다시 호남민들로부터 선택받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예. 실패하면 아, 별거 아니네 라고 이렇게 폄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호남에서의 성패가 민주당에 무슨 큰 위기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다. 어찌 보면요, 지금은 호남에서는 자율경쟁 체제로 맡겨놓고 유권자의 심판에 맡겨놓고 오히려 민주당은 부산, 인천에 뛰어들어서 예. 좀이라도 확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저는 나아 보인다. 호남을 놓고 우리 건의 또 세력의 확대내 이런 논란이 짚혀지는 것은 호남인들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저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런 말도 나오죠. 뭐 조국 땅은 상한물이다. 우리 5분 대기조 아니다. 뭐 서로 약간 상대방에게서 굉장히 점점 날이 굉장히 날카로운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역시 변호사? 네네. 이번 재보궐선거 이제 호남으로 뭐 다른 지역 부산이나 뭐 인천도 있는데 특히 여기가 제일 질문을 받는데 네네. 이른바 이제 야당 대 야당의 경쟁으로 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안 됐으니까요. 네네. 이번 선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누가 더 부담이 큰 선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조급하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저기 위원장이죠. 법사위원장이 예. 저런 모습 보였던 거 사진 아니겠습니까? 찍고 약간 네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지난 총선 뭐였습니까? 지민 비조로 시작했다가요. 예. 비조 지민으로 끝났어요. 잠깐만요. 이게 또 헷갈려요. 이게 오랜만에 듣다 보니까 뜻이 애매합니다.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역구 민주당인데 이왕 예. 찍을 거 비례 그 조국당도 찍어달라고 처음엔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조국 대표가 뭐 여기 방송에 나오지 않았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지난번에 비조지민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몇 석이나 얻었겠느냐. 그 이야기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여유가 있는데 민주당은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예. 그러느냐. 보궐선거가 다음 달이잖아요. 예. 작년 10월에 무슨 선거 있었습니까? 똑같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네요. 강서구청장 선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강서구청장부터 이제 폭풍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이번 총선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봤을 예. 때 다른 데를 떠나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영광에서 이재명 대표가 패한다. 예. 뭐 후보는 다른 사람이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패한다라고 보여지면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에 그 따닥해가지고 유죄 판결이 두 개가 딱 나온다. 선거법 뭐 이런 저 재판이 1심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1월 15일에 선거법 판결 나오고요. 그다음 그거보다 조금 뒤에 위증교사 판결 나올 것 같은데 예. 영광에서 패하고 재판 두 개 다 유죄 판결 나오고 그러면 그 후폭풍이 만만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찻잔 속의 폭풍이 될 리가 없고 예. 굉장히 큰 폭풍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기 우당인데 뭐 우당끼리 이렇게 싸웁니까? 우당이 아니에요. 조국 대표가 왜 밑에 내려가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거기에서 그 월세방에서 저렇게 그렇습니다. 저거는 제가 봤을 때요. 다른 데를 떠나서 영광 선거는 예. 문명 대전이 시작됐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명 대전이요? 그러니까 문재인 그 친문과 아. 그다음에 친명 사이에 대전이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럼 판단됩니다. 조혁진 변호사는 조국 대표를 친문으로 약간 판단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신 거네요. 이런 가운데요. 그러면은 뭔가 지금 이 호남 재보궐선거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이른바 데이터가 총선 때 잠깐 집계가 좀 됐거든요. 당시에 저 비례정당 득표율인데 당시에 이랬어요. 전남 지역 득표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앞섰죠 그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하면서 깜짝 놀랐죠. 아,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리고요 특히 영광을 보면은 그때는 더불어민주당, 당시에 민주당이 비례정당이었잖아요. 민주당이 주도한. 근데 비슷했어요. 당시에 이제 민주합이 앞섰지만 비슷한 결과 그리고 전남 전체로는 조국혁신당이 좀 앞서는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요걸 좀 참고해서요. 김지호 전 부대변인 이거 결과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될까요? 저는 민주당이 두 곳 다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리한다. 예, 다만 이제 사실은
특별한 경쟁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라는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당 모든 구성원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약간 이거는 간단치는 않다라고 판단하세요? 예. 만약에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상당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 사실 지방선거 후보군들이 뭔가 좀 몰리는 면에서 보면은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초전이기 때문에 이번 호남 두 곳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또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요 민주당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까지 저 재보궐선거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벌일 거라고 미처 예상은 하셨습니까? 예상은 좀 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뭔가 좀 개원 이후에 뭔가 좀 이렇다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빠지는 그래서 자꾸 뭐 민주당과 통합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뭔가 존재감을 보이려는 필살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뭐 이제 야당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전망을 좀 어떻게 뭐 하고 계시지요? 저는요 영광군수 선거와 곡성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 어느 쪽이 이겨도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유권자가 패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양당이 지금 공이 영광 곡성에서 포퓰리즘 공약을 엄청나게 내걸고 있어요. 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영광 곡성에 기본소득으로 1인당 연 100만 원씩 지급하겠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조국혁신당의 영광군수 후보는 무슨 신재생 에너지 배당을 해가지고 1인당 1,000만 원씩 주겠대요. 그럼 얼마가 필요한지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영광 인구가 51,400명이고 곡성이 한 26,600명 되거든요. 두 지역 합해가지고 78,000명이에요. 그러면은 1인당 100만 원씩 주려면 연 780억 원씩이 필요한데 자 문제는 재정 자립도가 영광은 9.5%, 곡성은 8.3%예요. 두 지역 다 재정 자립도가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1년에 780억 원씩 기본소득으로 주려면 다른 지역에서 성실하게 월급 받는 국민들이 다 세금 내서 그 돈을 메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그 1,000만 원씩 주겠다고 하는 조국혁신당 후보. 거기는 그러면 51,400명한테 1년에 1,000만 원씩 주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5,140억 원이 필요해요.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재정 자립도가 9.5%인데. 다 지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면서 자기들끼리 호남 대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약이 그게 뭡니까? 지금 이걸 지적해 주셨는데 김지호 전 부대변인께 이게 민주당하고 관련돼서 하니까 질문 제가 계속 드리게 되네요. 일단 아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서로 이제 비방을 하는 이게 비방이니까 비판을 하는 거 있어요. 무슨 상한물 5분 대기죠.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조국 당은 상한물이다.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민주당 5분 대기조 아니다. 이렇게 또 받아치기도 나는 뭐 김민석 최고위원이 텔레그램이나 뭐 대화방에서 얘기하신 또 상한물 발언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뭔가 좀 메시지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사진에 포착돼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공개된 걸로 보이고요. 뭐 상한물은 아니죠. 오당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특검법 얘기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최혜병 수사외압 특검법 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또 조국 혁신당의 한 50%, 40%가량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호남에 내려가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 국회의원의 본분이 어떤 그런 국회 표결인데 이런 것을 뭐 쇄빙선이다. 정치검찰에 대응하겠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항하겠다. 얘기는 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표결에 동참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호남에서 저희가 포퓰리즘 이런 말씀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신안군, 호남 신안군의 그 전 국민의 28%가 이미 적게는 80만 원, 많게는 900만 원의 햇빛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고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안을 민주당은
제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신재생 에너지로 이익 공유하겠다는 거는 지금 민주당 후보 공약이 아니고요. 조국혁신당 후보 공약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국혁신당 후보의 공약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희도 항상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얘기하면 햇빛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러한 기본소득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경기농식품진흥원이 경기도 일부 지역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장이었던 강의원 씨가 지금 보궐선거 지원단장으로 임명돼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정책이 깊숙하게 들어가시는데 요거 요 주제 말씀 마지막으로 정혁진 변호사께 제3자의 시각으로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고인물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상한물이라고 고인물 대 상한물의 경쟁처럼 지금 서로 비판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재보궐선거 끝나고 두 정당 관계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고인물 상한물은 서로 상대 정당에 대한 진심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심을 지금 드러낸 거다. 지금. 겉으로는 생수같이 이거 마셔도 되는 물이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저 사람들은 고인물이고 저 사람들은 상한물이야. 그러니까 상종하기 어려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검찰 이제 수사를 앞두고 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공동 전선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유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과연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러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럼 조국 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보듯이 뻔한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저 한 말씀만 보태면 정혁진 변호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좀 다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고인물 상한물은요 선거 과정에서 빚어지는 과열 경쟁이다. 저는 선거가 끝나면요 저는 이미 결과 자체도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끝나고 나면 이른바 정혁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문명 대전 그런 거 없고요. 오히려 아마 다시 반 윤석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만들어내는 데서 두 당의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다른 전망 해주셨어요. 10월 말쯤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자, 다음 준비된 이슈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 기피증까지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습니다. 동료 의사들에 대해서 막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이렇게 막 조롱하고 이제 압박을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영웅에게 돈벼락, 블랙리스트 작성자 후원 행렬. 지금 이게 최근에 의사 그리고 이른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뭐 리스트를 올려갖고 공개하고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 얘기군요 지금요. 근데 이 지금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속 결정이 났죠?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이건데요. 사직 전공의가 뭔가 이제 그 내용을 의사들, 그러니까 이른바 이 의사 블랙리스트, 의료계 블랙리스트, 뭐 응급실 등에서 일하는 의사들 뭐 그러면서 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해서 뭐 유포했다 이런 거잖아요. 전공의 800여 명의 개인 신상 이런 건데 구속이 됐어요 지금요 이 전공의가. 이용인 변호사? 이 정도 사안이면은 구속이 보통입니까?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일단은 제명이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개인정보로 이제 온라인에 게시를 했을 때 이것도 스토킹 행위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게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괴롭힘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구속이 된 건데 그 혐의 중에서도 가장 이제 이 구속이 되는 사유로 본 거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본 이유는 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이 사직한 전공의가 당시에 그 PC를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포렌식이 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포렌식을 막는 또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포 행위가 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암호화된 메신저,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이제 유포를 했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행동들은 어쨌든 앞으로 이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이 된다 쳤을 때 예. 혹시나 불구속 상태로 두게 되면 이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이제 크다. 이런 이제 판단하에서 이제 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던 이제 법관은 판단을 한 것이고 예. 여기에 더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어쨌든 지금 응급 의료와 필수 의료를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있는데 이런 의사들에 대해서 이런 계속적인 이제 지속적인 뭐 가해 행위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 진료 행위 자체도 또 맞게 되는 그런 이제 행동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 명단에 포함해서 본인의 뭐 인적사항이나 이게 공개된 의사들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 행위를 방해를 하는 부분은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큰 이제 혼란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구속 자체를 이 제명으로만 판단해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구속이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증거인멸의 예. 가능성과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파장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예. 예외적으로 또 구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유로 볼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증거인멸의 그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렇게 구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이 전공이 사직한 전공이죠.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일단 영장심사 받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의사협회장의 반응이 좀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 혹시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리스트에 올라와서 정신적 피해를 받은 분들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까? 저는 리스트에 오르신 분들, 구속된 전공이 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협회장은 다 피해자다. 그 명단에 오른 분, 그다음에 이거 구속된 전국이 다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후에 이 구속과 관련된 의사들의 반응이 지금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일단 방금 들으셨죠? 임현태 회장은 구속 전공의도 정부가 만든 피해자다. 그리고 서울시 의사에는 이 블랙리스트는 정부 조치에 대한 저항수단이다. 저항수단. 그리고요, 여기가 전북의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다. 그럼 이 블랙리스트 작성이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 걸까요? 송영훈 변호사,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 반응? 지금 의료계에서도요. 예. 사실은 빠른 대화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사실은 의료계에 굉장히 많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극소수의 몰지각한 어떤 그 용의자들과 예. 그 대다수의 어떤 의사들을 좀 분리해서 판단하고 싶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저렇게 이제 일부 그 지방 의사회에서 저는 불필요한 발언들을 하게 되면은 점점 많은 국민들이 그 극소수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사들을 마치 전체 의료인인 것처럼 오인하실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좀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거다, 저항수단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정부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판단을 하나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무슨 모금을 한다고 그러죠? 지금 의료계 커뮤니티에는 이 구속된 이 사직 전공이 우리의 영웅,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송금 릴레이, 그러니까 구속됐으니까 이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할 것 같다. 아마 그런 뜻인가 보죠? 송금 릴레이. 그리고요, 전국 의대 학부모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특별회비 1,000만 원 전달이요? 구속 전공의 가족을 만나서 특별회비 1,000만 원. 이것도 약간 이거 뭐라고, 이거 기부입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걸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데 정기남 교수님, 뭔가 두둔 아니면 뭔가 또 더 결집? 약간 이런 모습이네요. 그 블랙리스트를 만든 전공의에 대한 구속 조치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법적 판결은 내려졌어요. 자, 그런데 그 구속된 전공의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웅시하고 또 뭔가 뭐 후원금 뭐 보내자, 돈벼락 맞게 하자, 예. 이런 어떤 발상, 더 나아가서 뭐 전공의 가족들 만나서 전국 의대 학부모 연합회에서도 또 돈도 전달해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요, 대단히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뭐 가진 자들, 돈 있는 가진 자들의 횡포로 좀 느껴질 수도 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오히려 아까 의협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다 피해자거든요.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피해자 중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의사들 중에서는요 신상이 공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인 기피증을 겪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에게 사직할 권리가 있듯이 또 복직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직을 왜 안 하고 너는 당신은 거기 가서 왜 일을 하냐 이걸 지금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못하는 저 의사 집단의 어찌 보면 이게 뭐랄까 그 고집 또는 의사 집단의 어떤 엘리트 의식, 선민 의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방향에 대해서 의료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하나의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표현이 구속된 블랙리스트 작성한 구속된 전공의에 대해서 수백만 원씩 송금하자, 돈벼락 맞게 하자 이런 발상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거 제가 송영훈 변호사께 짧게요. 엘리트 의식이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 의정 갈등에서 많이 표현됐거든요. 엘리트 의식, 의사들의 엘리트 의식. 근데 원래 엘리트 의식이라는 거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고 정보도 많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보통 엘리트 의식 아닙니까? 내가 일을 안 한다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소명의식, 책임의식, 그리고 그 많이 배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걸 하는 게 사실은 진정한 엘리트 의식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의사들을 후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빗나간 엘리트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맨 처음에요. 이 영웅에게 돈벼락이라고 하는 제목을 봤을 때 그 영웅이라고 하길래 저는 지금도 이 응급의료센터를 외롭게 지키고 계신 그 의료인들에게 돈벼락이 쏟아졌다는 그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오히려 그분들을 조롱하고 조리돌림하고 뭐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니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요. 이게 며칠 전부터 이 얘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군요. 의협 부회장 얘기가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아까는 의협 회장 나왔잖아요. 의협 부회장인데요.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했죠. 간호사법. 이거 제정돼서 제정법이잖아요. 공포가 됐어요. 간호사들과 관련된 어떤 거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장해주고 하는 건데 그 공포와 관련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만 나대세요. 간호사들한테 한 말입니까?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 아, 이거 보니까 간호사들 한 거네요. 그러면서 뭐 주어, 목적 이런 거 안 쓴 상태에서 건방진 것들. 아, 이거 뭡니까, 지금.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간호사들 제글 기분 나쁠 것 그만 나대십시오. 뭐 그러면서 뭐 하면서 뭐라고 또 막 해요. 근데 뭐 일본 삭제됐다고도 하죠.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 큰 병원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간호사 뭐 채용 이런 거 모집한다고 그러죠. 그 내용 좀 볼까요? 내용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데 서울대병원하고 삼성서울병원도 신규 간호사 지금 채용 계획인데요. 삼성서울병원은 3자릿수 모집이 있대요. 채용 재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각에서 이제 의료 공백 속에 이제 전공의들이 하는 일에 대체를 목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이경민 변호사 아까 의협 부회장의 저 글 내용이요. 뭐 일본 삭제했다고 나오는데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글 자체가 지금 일단은 그 글 내용의 표현 방법에는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맞고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간호사법의 제정안을 이렇게 공표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게시글을 올려놓고 이제 지칭을 했기 때문에 간호사를 지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려면 그 피해자를 특정을 해야 돼요. 네, 특정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라는 단체 자체를 집단 명칭에 의해서 이렇게 특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과연 피해자가 특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저기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라는 글도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비슷한 사례를 보시면 아나운서에 대해서 이런 명예훼손을 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에서도 사실은 이제 처벌의 대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도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야 되나 싶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또 이게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이 됐다라고 좀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환 교수님, 이거 병원 내외 의사와 간호사들 그 갈등의 연장선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직역 갈등의 한 측면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 간호사들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간호법의 취지일 텐데 여기를 둘러싸고 지금 간호법 통과 이후에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어떤 그 직역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빅5 병원에서도 지금 그 실제 현실적으로 이걸 대체해야 되다 보니까 예. 결국 간호사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꽤 현실이거든요. 많은 숫자 신규 채용을 지금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런 현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좀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의견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직역에 대해서 뭐 비하성 글이라든지 인신모독 또는 뭐 비윤리적인 망언 이런 것들로 한다면 의료인 스스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얘기하는 의협회장, 부회장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극소수의 의사들의 일탈이 아니라 의협을 대표하고 있는 간부들, 임원들의 행동으로 비치다 보니까 그 불신들이 오히려 더 팽배해지고 커진다. 이런 우려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 주에 넘어가 보죠. 역시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견 장소에서 너무 원거리에서 찍다 보니까 야간에는 뭐 자동차 불빛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자, 지금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경인 아라뱃길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이런지 좀 명확하지는 않아요. 화면 좀 볼까요? 이게 지금 지난 21일 10대 숨지다 반겨. 지금 가운데 보면 파란색으로 아라뱃길 나오잖아요. 요거 서울 근교에 있는 건데. 그리고 21일, 17일. 이용인 변호사? 예. 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기서? 네, 이게 아라뱃길에서 지금 그 추석 당일에 50대 시신이 발견이 됐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신체 일부가 그로부터 며칠 뒤에 발견이 됐는데 그제 또 10대의 시신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인 아라뱃길에서 이게 뭐 물에 떠오르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시신이 이제 물에 떠오른 거를 이제 목격자가 신고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또 발견이 되다 보니까 최초에는 이게 혹시나 또 뭐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게 아닌지 뭐 이렇게 이제 뭐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접근을 했다가 보니까 일단은 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지금 범죄 1차적으로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 예, 1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뭐 국가수에서도 추가적으로 부검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번 한두 건에 그친 게 아니거든요. 예. 이전에 뭐 8년 전에도 사실은 이 신체 일부가 이제 훼손된 시신이 또 그 내용이 좀 정리된 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네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2016년 8년 전에도 이렇게 아라뱃길에서 이제 머리 없는 시신이 한 구가 발견이 된 사례도 있었고, 요때에도 이게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때에도 범죄 혐의점이 없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 3년간 총 15구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도 지금 아직 올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10구의 시신이 발견되다 보니까 좀 이 아라뱃길 이 장소에서 이런 좀 어쨌든 범죄 혐의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신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거 깜짝깜짝 놀라시겠는데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왜 자꾸 이런 모습 그리고 저거를 발견하고 신고하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실 테고 그리고 또 신고 받은 쪽은 또 신고가 됐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송영훈 변호사 일단 범죄 혐의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렇다면 이런 이른바 이제 투신 뭐 이런으로 인한 사망 이렇게 일단 짐작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한강 다리나 뭐 한강 주변에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뭐 난간을 좀 높게 설정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지금 사진 보니까 아라뱃길에는 그런 건 없나 보네요. 설치물은. 그러니까 한강 다리는 이제 오래전부터 문제가 지적돼서 난간도 높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투신을 방지하기 위한 뭐 문구 같은 것도 붙여놓고 지금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라뱃길 같은 경우는 다리가 전체 15곳인데 그중에 지금 안전 난간이 설치된 곳은 3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런 그 투신 시도나 이런
그 방기 대책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그 아라뱃길에서 발견되는 어떤 시신들이 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이냐 예.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그거는 측면이 모르는 있습니다. 거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지점에서 사건은 발생했는데 이게 떠내려오고 뭐 예, 그랬을 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안전 난간이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관리 주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이고 또 조속하게 보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신이 훼손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이게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건수 그리고 과거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지금 쌓여 있어요 건수가. 근데 좀 명확하게 뭔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뭐 미스터리 아니냐 이 정도는 이렇게 설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에 좀 가볼 텐데요. 지금 한 지하철역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20일 그리고 지난 18일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20일에 올라가는 건데 내일 대치동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칼부림? 학원 일정 있으면 위험할 것. 장난 수위 조절 못해 글 뭐 삭제 이런 건데 일단 뭐 이거 장난 뭐 이렇게 있다고 밝힌데 이거 추적자 나선 거고요. 그리고요. 이게 야탐역입니다, 지금요. 일대 40여 명의 경찰이 투입해서 순찰 돌고 있는데 아직 뭐 용의자는 검거 못 했다는데 이거 보시면 23일 오늘입니다, 오늘. 야탐역 인근에서 난동을 벌일 거다, 지금.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예고가 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뭔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물론 이게 장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데 이경민 변호사. 뭐 아직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군지 잡지 못했다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특정이 안 돼가지고 잡지를 못했는데 사실 이런 뭐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 이런 예고글을 올렸을 때 검거까지가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에 좀 익명을 빌려서 이렇게 이제 게시를 했을 때 그 IP 자체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IP를 우회해서 글을 올리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즉시 이 검거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야탐역에서 이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 이 예고한 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이 올린 사람은 좀 특정을 하지는 못해서 예.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조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도 하고 그리고 검거까지 가서 이런 걸 이제 막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조금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를 하더라도 처벌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면서요, 또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형법상의 제명으로 따졌을 때는 살인 예비와 협박이 문제가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 피해자가 사실은 공중 그러니까 일반인에 대해서 이런 난동을 부리겠다 피해를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여 가지고 그래서 그게 과연 협박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특정을 한 걸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처벌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살인 예비로 보게 되려면 여기 이 예고를 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살인을 준비하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글만 게시를 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글만 올려서는 이게 형법상의 그 제명에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형사처벌까지 가기도 좀 쉽지가 않고 형사처벌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 실형까지 가는 그런 엄중한 처벌이 될지는 사실 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장갑차까지 보내서 대비하고 이 자체가 다 피해 아닙니까? 근데 작성자를 찾아내더라도 처벌하기가 마땅치 않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움직임이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법을 좀 추진한다 그러죠? 이게 보시면은 공중협박죄, 가운데 좀 빨간 줄 이렇게 밑줄 거 있죠? 공중협박죄로 규정을 해서 처벌법을 개정하는 걸 지금 논의 중이라 그래요, 국회에서. 근데 정기장 교수님? 그러니까 뭐 살인 예비죄, 협박죄도 이게 약간 만만치가 않으니까 적용이 공중 협박죄로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뭔가 처벌하자 이건데 사실은 이 법을 만든다 한들 예방은 아니잖아요, 또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처벌 강화 움직임이 일 때마다 이걸 법으로서 어떻게 막아볼 거냐 이런 논란을 하게 되는데 예. 자, 마땅히 지금 흉기 난동 예고 같은 경우는 법 규정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국회에서도 뭐 살인 예비죄라든지 협박죄 등의
관련해서 공중협박죄 이게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또한 제가 율사 출신은 아닙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논란이 또 제기되고 있어요.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협박죄가 이게 처벌할 수 있겠냐 이런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형사처벌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해답이 될 수 없다. 예. 지금 이 글을 올린 사람들의 공통된 정서라든지 그 불만을 형성하던 우리 사회적 구조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함께 다룰 때만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송영훈 변호사, 이런 글을 이거 뭐 공중다 내가 뭔 일을 벌이겠다 하고 글을 올렸는데 만약에 그 작성한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그 잡힌 사람이 너 장난으로 올렸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처벌의 공백이 분명히 있어요. 앞서 이경민 변호사님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을 살인 예비죄로 처벌하려면은 구체적으로 뭔가 살인 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집에 무기를 구비해 놓는다든가 뭐 그런 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인터넷에 글만 올렸으면 살인 예비죄는 적용이 안 돼요. 그다음에 협박죄로 처벌하자니 특정한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그렇죠. 그냥 뭐 보편적으로 그냥 협박을 하는 셈이 돼버렸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중협박죄 신설이 이런 종류의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논의가 되면 국회가 빨리 움직여야죠. 사실은 이런 것이 민생 법안이거든요. 빨리 좀 국회가 이런 보안 입법을 서둘러야 된다. 다른 모든 것보다 좀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최우선순위에 놓고 논의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이 작성자가 올린 글 좀 보겠습니다. 그거 좀 보여주세요. 다시 볼까요? 열심히 찾아봐라. 경찰차도 오고 나 참 찾으려고 노력하래.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장에서 그러면은? 너네가 날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냐? 열심히 찾아봐라. 지금 야탑. 이거 좀 놀리는 거네요, 지금요. 이영민 변호사. 아니, 지금 이 난리가 폈는데 저렇게 놀리는 거, 이걸 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거? 일단은 뭐 완전히 지금 살인 예비는 뭐 협박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공권력이 움직이게끔 했던 부분이 예.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무집행방해.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런 예. 걸 좀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현장에 있나 본데요? 지금 보면서 뭐 놀리는 것 같잖아요. 지금 나 야탑이다 지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답니다. 이거 좀 막아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